너한테 자전거가 배급될 거다. 남자가 자전거 보관소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명찰에 디미트리 부하장 감독이라고 적혀 있었다. 클레어를 문 앞에서 만났는데 전혀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가 온다는 통보를 받은 모양이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넘게 출산동과 그 주변에만 갇혀 지냈기에 운송수단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작은 보침을 들고 출산동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곳까지 걸어왔다. 멀지도 않고 길도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터라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어 보였다. 그녀는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아무도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한낮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젊은 여자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기는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작업장에 있기에 흔한 광경은 분명 아니었다. 외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했다. 걷는 사람은 없었다. 머리에 리본을 한 여자아이가 운동을 하다 말고 클레어에게 씩 웃으며 몰래 손을 흔들어 주었다. 클레어도 자신의 리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로 화답해 주었는데 그때 교사가 앙칼진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인상을 쓰며 다시 체조를 시작했다. 중앙 광장 맞은편 거주 구역에 그녀가 자란 작은 집이 얼핏 보이기도 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새로이 상대를 배정받은 커플이 새로 태어난 누군가의 아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애써 양육센터를 외면했다. 출산 직후 상품을 가져가는 곳이다. 대개는 단체로 데려가는데 시간은 거의 언제나 새벽이었다. 어느 잠 못 이루던 새벽에 칸막이 창밖으로 상품 넷을 바구니에 담아 자전거에 매단 두 발 수레에 싣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출산 보조원은 수레의 안전을 확인한 뒤 양육센터에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열심히 자전거를 몰고 떠났다. 내 상품. 내 아들 36호도 양육센터로 떠났을까? 상품이 보통은 며칠, 때로는 몇 주씩 대기한다는 정도는 클레어도 알고 있었다. 배달이 가능할 만큼 상품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클레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그만 있자. 그녀는 계속 걸어 법전동을 지나갔다. 피터, 한때 심술꾸러기 오빠로 알고 지냈던 남자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행여 이 순간 창밖을 내다본다면 천천히 지나는 이 어린 소녀가 클레어의 임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그러면 조금이나마 신경이 쓰일까? 원로의 집, 즉 통치위원들이 연구하며 살고 있는 건물을 지나고 소호 거리를 지나고 자전거 수리점을 지나고 이제 공동체를 에워싼 강이 보였다. 검은 강물이 급물살을 이루며 흐르다가 여기저기 바위에 부딪히며 거품을 토해냈다. 클레어는 강을 무서워했다. 어렸을 때 강의 위험에 대해 집중 교육은 받은 데다 언젠가 어린 소년이 익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심지어 강을 헤엄치거나 금지된 다리를 건너 저 너머 미시의 땅으로 사라진 시민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반면에 강에 매료된 것도 사실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속삭임과 굽이치는 물길 그리고 신비로움. 클레어는 젊은 여자 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가 자전거 길을 건넜다. 왼쪽으로 얕은 물고기 연못이 보였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은빛 피조물들이 쏜살같이 헤엄치는 장면을 정신없이 구경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이곳 부화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아마 생활도 이곳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게 언제까지지? 출산모들은 배우자를 가질 수 없기에 지금껏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 이제 배우자를 맞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래서 행여 양육이 가능하다면 클레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다. 클레어는 연못에서 돌아서서 본관 정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디미트리를 만났다. 그날 밤 클레어는 배정받은 작은 침실 창을 통해 용수순 치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저절로 하품이 나왔다. 길고도 고된 하루였다. 오늘 아침만 해도 1년 이상 살았던 익숙한 환경에서 깨어났건만
정오가 되기도 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만 것이다. 수정모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다. 그들도 클레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하겠지만 어쨌든 곧 잊을 것이다. 그녀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명찰을 받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소개되었다. 다들 상냥한 사람들 같았다. 클레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배우자와 거주지가 따로 있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화장을 떠났다. 다른 사람들은 클레어와 마찬가지로 이곳 목도를 따라 이어진 방에서 지냈다. 단 한 사람, 히더만 클레어와 동갑이었다. 12살 때 배정식에 함께 참여했으니 클레어가 출산모로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터이나 서로 소개를 받았을 때 히더는 아는 사람이라는 듯 눈을 반짝거리기만 했을 뿐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건 클레어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할 말이 없기도 했다. 물론 이제 히더를 포함한 젊은 노동자들과 친구가 될 것이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며 공동체의 영을 누릴 것이며 얼마 뒤에는 농담을 나누고 물고기 이야기를 하며 서로 키득키득 거리리라. 출산모들과도 그런 시기였는데 벌써부터 그들과의 편안한 우정이 그리워졌다. 어쨌든 이곳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 다들 반가이 맞아주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험실도 견학했다. 가운 차림에 장갑을 착용하고 소위 종자어라고 부르는 암컷 물고기를 마취해 알을 짜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클레어는 치약 짜는 일과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 옆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크림색 정자를 채취해 알을 담은 용기에 넣었다. 그들은 타이밍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결도 중요해 감염과 박테리아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거기에 온도까지. 모두 적절한 통제가 요구되었다. 조명이 붉고 어두운 옆방에서는 장갑을 낀 여직원 하나가 잔뜩 쌓인 수정란 트레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기 반점들 보이죠? 여직원이 반짝이는 분홍색 트레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클레어가 들여다보니 수정란에 대부분 두 개의 검은 반점이 있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에요. 오. 클레어가 감탄했다. 너무나 어리고 작아 물고기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았건만 벌써 눈이 있다니. 여기 보이죠? 이건 죽었어요. 여직원이 눈이 없고 색이 바랜 알을 가리키더니 핀셋으로 집어 싱크대에 버렸다. 그리고 트레이를 선반에 올려놓고 다음 트레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왜, 왜 죽었어요? 클레어가 물었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조명이 흐린 데다 너무 조용하고 서늘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의 말투로 대답했다. 나도 몰라요. 수정이 잘못됐겠죠 뭐.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두 번째 트레이에서도 죽은 날을 꺼냈다. 모두 꺼내야 해요. 아니면 정산량들이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죠. 클레어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수정이 잘못되었다고? 나도 그랬던 걸까? 내 상품도 저 탈색된 알처럼 어딘가 버려지고 만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36호는 괜찮다고 하진 않았던가. 클레어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밀쳐내고 직원의 목소리와 설명에 집중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감독관 디미트리가 나타나 클레어를 찾았다. 클레어? 식당을 가자. 그리고 네 일정표가 거의 완성되었단다. 그래서 클레어는 견학을 이어 다음 날부터 시작할 업무 설명을 들었다. 주로 청소였는데 모든 게 오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고 나서 부화장에서 생활하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주로 여가 시간에 대한 수다를 떠났다. 날마다 한 시간은 뭐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강변으로 나가 점심 피크닉을 즐겼다는 얘기를 했다. 미리 일러두면 주방에서 바구니에 점심을 싸준단다. 젊은 남자들은 공놀이를 즐겼고 다리보수 공사를 구경한 사람도 있었다. 아무 목적 없는 가벼운 수다였지만 클레어는 오랜만에 무척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신도 시간이 날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소녀를 찾고 싶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그저 태어난 해가 같은 동창에 불과했으나 배정식에서 임무 배정을 받을 때 클레어 바로 옆에 앉았었다. 출산모. 클레어가 자기 차례가 되어 일어나자 원로 원정은 그렇게 발표했다. 클레어는 원로 원정과 악수하고 청중들을 향해 공손히 미소를 짓고 공식 임명장을 받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소피아가 바로 다음에 일어났다. 원로 원장이 소피아를 임명했다. 양육, 양육사, 양육사. 당시에 클레어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처음에는 조수였겠지만 지금쯤 소피아는 훈련을 마치고 양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클레어의 상품, 그녀의 아이, 그녀의 아들이 양육되는 곳이다.